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를 가늠하는 결정적 기준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짓는데 승패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고구려 철갑기병. 2, 3세기 고구려의 철갑기병은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갑옷과 별도로 목 가리개와 팔뚝 가리개도 있었다. 보통 철갑옷은 머리, 목, 팔, 가슴까지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철갑옷에는 수준 높은 철제 기술이 응집되어 있었다. 5세기에 이르면 고구려에서는 또 다른 철갑의 형태가 나타난다. 비닐 모양의 작은 철판 조각을 꿰어 만든 철갑옷이다. 이 철갑옷은 기존의 것보다 가벼워 활동이 용이하면서도 튼튼했다. 철이 발달한 가야의 경우에도 다양한 철제 무기와 함께 철갑옷을 만들었다. 가야의 철갑도 고구려의 철갑과 흡사하였다. 5세기 고구려와 가야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가야에서도 철갑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 고군벽화에서는 철갑옷을 입은 고구려 기병을 볼 수 있다. 또한 말에게도 갑옷을 입힌 모습이 보인다. 철갑기병 외에도 병사들이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모신이었다. 이 신발은 보병이 접근했을 때 타격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과 병사가 철갑으로 무장하고 병사들은 모신으로 위력을 더했다. 이것이 당시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사 집단을 보유한 고구려의 전쟁 승리 요인이었다. 신라 노병. 나당전쟁에서 신라의 전투 대형을 보면 선두에는 항상 궁수가 있었다. 궁수 뒤로는 장창병이 있으며 도끼와 칼을 든 병사들이 뒤를 이어 백병전을 준비했다. 전투가 개시되면 궁수가 먼저 활을 쏜다. 그 다음 기병이 가까이 오면 궁수는 뒤로 빠지고 장창병이 기병을 막았다. 한편 신라는 다른 병기도 보유하고 있었다. 기병전에 유리한 농로 노이다. 노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시위를 당기는 대형 쇠뇌로 전통화를 개선한 무기이다. 신라의 노병들은 당나라 기병을 제압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특히 삼궁파루노는 천보를 날아갔다고 전하는데 8마리의 소가 끓어야 시위가 당겨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시에 3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1mm의 철판 5장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는 20만, 신라는 겨우 3만의 병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신라가 수적으로 불리하였지만 강력한 공성무기로 당나라에 대적하였다. 신라에는 높은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운제, 성문을 파괴하는 충차, 거대한 돌을 날리는 발석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병부대가 있었다. 노병과 공병을 잘 활용한 신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고려 주화. 주화는 1380년경 고려에서 개발되었다. 보통 화살은 시위를 당겨서 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화는 활에 화약을 태워서 약선에 불을 붙여 그 힘으로 날아가는 원리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신기전과 같은 로켓 무기였다. 주화는 주로 기병이 사용하는 무기였으며 대나무통이나 화살통에 넣고 다녔다. 말을 타고 가다가도 적을 쉽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였고 위력 또한 강력했다. 주화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은 화약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약통 내부에는 화약이 잘 탈 수 있도록 원추형의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추진력을 낼 수 있었다. 화약이 타들어가면 내부의 공간에서 고압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구멍을 빠져나가며 추진력을 냈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발사 원리가 같았다. 주화의 사정거리는 약 250에서 280m로 활의 2배에 해당한다. 고려의 주화가 공을 세운 것은 왜구의 침입인 1380년 진포해전이었다. 왜구가 약 500척을 몰고 들어왔고 고려군은 왜구의 배를 향해 주화를 퍼부었다. 이때 고려의 신무기를 경험한 왜구들은 공포에 빠졌다고 한다. 이렇듯 주화의 개발로 원거리 해상작전을 추진할 수 있었다. 주화가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최무선의 끈질긴 실험 덕분이었다. 1373년 최무선은 화약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후 화약 제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주화도 새로운 무기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것이 바로 신기전 화차이다.
신기전 화차는 오늘날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한 번에 100개의 신기전이 발사되었고 스턴을 장착한 신기전은 200m를 날아가 반경 50m 안의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신기전이 실제로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당시 화살이 날아가 터지는 것만으로도 적에게는 큰 위협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해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함을 건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었을 것이다. 조선의 전선은 대표적으로 판옥선과 거북선이 있다. 특히 무적의 돌격선으로 알려진 거북선은 임진왜란 해전에서 승리를 가져다준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거북선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다양한 기록에만 의존한 채 복원되어 왔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라 거북선도 2층, 3층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1555년 을묘왜란이 발발한 뒤 전선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며 전투용으로 개조한 것이 판옥선이다. 판옥선은 1층에서 노를 젓고 2층에서 한포를 발사하는 구조이며 소나무와 전나무로 만들어져 조총이 뚫기 어려웠다. 판옥선은 선체 밑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암초가 많고 물살이 거친 남서 해안을 다니기에 유리한 구조였다. 특히 얕은 해안가에서 이루어진 해상 전투에서는 선체 밑이 V자형으로 이루어진 첨저선, 일본의 새끼분해보다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판옥선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이다. 울돌목의 강력한 물살 속에서 판옥선은 안정적인 회전력을 구사하며 180도로 배를 돌려가며 한포를 발사할 수 있었다. 또한 도망가려고 급선회하던 새끼분해가 물살을 버티지 못해 침몰하기도 하였다. 한산도 대첩에서도 360도 회전이 가능한 판옥선의 구조를 이용하여 하객진 진영을 구축할 수 있었다. 판옥선은 많은 사람과 포를 실을 수 있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4사람이 함께 서서 독과 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덮개를 덮어 백병전에 강한 일본군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배의 앞부분을 단단하고 질긴 참나무로 제작하여 일본의 전함을 단번에 부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일본은 속도를 내기 위해 가벼운 녹나무나 삼나무로 만든 전선을 사용했다. 임진왜란의 다양한 해전에서 충파의 전술을 이용하여 일본 전함을 격퇴한 사실이 전해진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 엄청난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제 여부가 불확실하며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